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 상위 3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제도화를 검토하려던 계획을 무효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걸 대체할 국민 여론 수렴 창구를 마련했던 게 바로 국민 제안인데요. 이를 통해 접수된 13,000여 건의 민원 제안을 우수 제안 10건으로 압축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됐죠. 대통령실은 이 중 최종적으로 3건의 제안을 선정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위 3건의 선정 발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중복 투표 현상으로 인한 왜곡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국민 온라인 투표까지 하고선 무효라니 좀 허탈한데요. 국정에 반영될 제안을 고르는 일의 진행치고는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 지도죠. 바로 만국전도가 예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예천박물관 조영호 학예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후덥지근한 날씨, 불쾌지수 상당히 높은 그런 날씨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운전자 폭행과 관련한 법률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운전자 폭행,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흔히 운전자 폭행이라고 알고 계시는 범죄는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법조항의 제목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이고, 이제 내용은 이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네. 이 조항이 한 약 15년 전인 2007년 1월 3일 날 신설되었는데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 조항의 목적에 대해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운전자나 또는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제 설치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이 돼 있군요.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왜 줄여서 특가법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약 15년 전인 2007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이 운전자 폭행에 관련 법률이. 근데 좀 이거 많이 늦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이런 폭행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 폭행이. 예, 사실 예전 그렇죠. 같으면은 예. 뭐 이런 게 다 반사였습니다. 이제 술에 대한 문화가 좀 관용적이었고 뭐 예.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좀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냥 넘어갔고요. 지역에 같이 사는 입장에서 이러시면서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잘못하면 그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고 그럼요. 그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서요. 예. 결국은 이제 좀 입법부에서 고민하다가 2007년에 일어서야 입법이 되게 됐습니다. 많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예. 늦었지만 참 다행입니다. 이런 법률이 네, 신설됐다는 게. 예. 자, 이런 폭행에 대해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네. 협박도 있다면서요? 협박. 네, 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예. 우선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폭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많이 알고 계신데 예. 그 폭행은 전혀 안 하고 협박만 하는 경우에도 이 특가법 조항에 의해서 가중처벌 받는다는 점이 뭐 중요한데요. 협박하고 욕설하고 이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손끝 하나 안 포함이 되네요. 건드리고 그냥 말로만 해도 예. 이 조항에서 처벌 받는데 예를 들어서 예. 뭐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행 중인 이제 기사님에게 뭐 예를 들어 죽여버리겠다,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 협박적으로 얘기만 해도 예. 요 조항상의 협박이 되어서 운전자 협박으로 일반 협박과 달리 가중처벌된다는 점인데요. 아, 예. 그 또한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법적인 의미의 폭행이랑 일반적인 의미의 폭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먹이나 손으로 사람을 뭐 때린 경우에 당연히 폭행이지만 네. 이제 머리나 어깨를 밀거나 흔든다 또는 팔을 잡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물론 때린 경우는 아니라서 폭행은 아니겠지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신체 힘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네.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유형력. 법적 예 그렇습니다. 뭐 저번에는 이래 배치기 해도 그건 유형력 행사다 이래 말씀드린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요. 기억납니다. 예. 예. 네. 그 야구에 나오죠. 이렇게 선수 싸울 때. 예, 그러한 것들도 감독이 심판한테 항의할 때 예, 배로 그것도 미는 법적으로 예. 폭행입니다. 다 폭행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이고요. 아, 예. 뭐 약주 좀 자시고 요금 문제나 경로 문제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깨를 툭 치거나 팔을 잡은 경우도 이제 폭행에 해당돼서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까 예. 아예 차 안에서는 싸우지 않는 게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왜 술을 좀 취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항상 이게 맞습니다. 술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지금, 또 예. 예전 같으면 술 좀 자시고 이러면 네. 음주 감경이라고 좀 있었는데요. 예. 요즘은 그런 감경도 조금 이제 약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술 먹고 다 그래요? 봐주니까 이게 뭐 안 예. 되니까요. 아, 그래요, 그거는 좀, 정말. 예. 예, 그래서 뭐, 뭐 술이 취해서 했다 이런 거는 좀 덜 봐준 추세니까 이것도 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정말 술 취한 사람한테 너무 관대하게 우리가 법을 적용했던 그런 점이 많잖아요. 피해자 맞습니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아, 예. 그런 추세가 이제 점점 약해지는군요. 그 그렇습니다. 주취자 감경이라고 하죠. 그거에. 예, 정말 예. 하시네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운전자 폭행, 운전자 협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예. 폭행, 일반 협박보다는 훨씬 가중돼서 처벌된다는 거.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협박과 폭행은 그렇다는 거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좀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폭행죄나 협박죄 같으면은 예. 이 범행이 이제 발생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합의해버리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예. 반의사 불벌죄라 하는데요. 기억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자 폭행이나 운전자 협박은 피해자와 합의를 봐도 이는 물론 정상 참작 사유이긴 하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 중요한 아예 다른 점인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만일 이제 운전자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안 되지만 이미 발생을 해버렸다면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합의를 해서 입건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아, 이것도 변호사 입장에서 또 이렇게 또 조언을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 뒤에 뭐 예. 합의 보고 해도 어차피 절차는 진행돼 버리니까요. 합의 봐도 처벌 그렇습니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폭행, 운전자 협박 상당히 중한 범죄다. 아,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 사람 봐주세요. 나 괜찮아요.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또 운행 중인 자동차를 그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 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잖아요. 왜 승객들 내리고 태우고 할 때 그런 경우 혹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차한 경우 이때 또 운전 중으로 봅니까? 네, 이게 결국 운행 중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예. 분명한 점은 그 특가법 조항 자체에 운행 중이란 의미를 설명한 조항이 또 있는데요. 네.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이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뭐 이런 버스나 택시가 되겠죠. 예. 를 운행하는 중에 여객의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라고 명문점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는 멈춰 있지만 그래도 승차, 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지한 경우도 운행 중이다. 네, 이런 그렇죠. 거. 예, 이거 그래서 알아두셔야겠네요. 뭐 예를 들어 버스가 승강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택시가 목적지에 도달해서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문의 여지 없이 운행 중에 포함돼서 이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네요. 예. 다 아시듯이 얼마 전에 법무부의 모 차관이 차관 임명 전에 그 시절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차한 후에 기사의 멱살을 자꾸 흔들었는데 수사기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봐서 이제 합의했다가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이제 뒤늦게 운전자 폭행을 기소해서 실세에 대한 봐주기다, 뭐 눈치 보기 수사 아니냐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안도 바로 여기 택시가 정차했을 때도 운행 중이라 보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이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기억이 나요, 이 사건. 이제 차관 임명하려고 막 하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사 종결 처리 됐는데 다시 이제 언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결국은 차관 임명이 안 됐죠, 이분이? 네,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은데. 차관 되었다가 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됐다가 바로 사퇴를 했죠. 예. 이게 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지금 경찰이 굉장히 이거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점이고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뼈속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은 슬금슬금 넘어가고 자꾸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좀 주장만 내세워서 시민들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 수뇌부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요건 뭐 사견이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면 버스 정류장에서 예를 들어 승차하는데 아니 저 승객복 운전자가 마스크 좀 쓰세요라고 말을 하니 뭐 자기는 쓰기 싫다면서 화내면서 막 어떤 그 독한 말도 하고 협박이 되겠죠. 뭐 흔들거나 폭행해서 또 그런 경우나 택시를 탄 후에 목적지 도착하니까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돌아온 거 아니냐, 뭐 또는 가는 도중에 니 왜 이래 돌아가노 하면서 막 실갱이 하다가 뭐 협박을 하거나 이래 자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바로 이 법에 해당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요. 이런 경우가. 이런 거 다 운행 중 폭행에 해당된다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택시 기사님이나 기사님이 뒤에 의자 자꾸 흔들어도 직접 안 때려도 이런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거 왜 이러냐 막 흔들고 이래도 이게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폭행이에요? 의자를 막 흔들어도 승객이 어쨌든 의자를. 신체에 대한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혹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쨌든 운행 중일 때는 자제하는 게 맞고요. 또 문제는 이제 대리기사의 경우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시동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뭐 승객이 뭐 때리거나 협박한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요 법에 약간 해당 여부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런 거는 이제 정차한 때도 운행중을 본다 이런 게 있는데 대리기사업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객 자동차 운송, 뭐 택시나 버스처럼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에 볼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의 논란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만 이제 요 경우는 좀 다른데 대리기사가 도착지를 쭉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좀 정차를 했는데 이때 뭐 또 분쟁이 일어나서 좀 이제 좀 몸싸움이 있었죠. 이때는 운전자 폭행으로 우유한 대법원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폭행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 폭행. 되고. 그래서 여간에 이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가해자에서는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입장에서는 고소해서 가해자로 하여금 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승객 입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각별히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네요.
상당히 중한 범죄라는 거. 운전 중 폭행, 운전 중 협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 기억에는 이제 폭행보다 한 단계 위 훨씬 더 중한 범죄라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상해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해. 만약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에 그치지 않고 여기 이제 상해까지 입힌 경우 이럴 때는 뭐 더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겠는데요? 예,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법의 규정이 되게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운전자 폭행이나 협박은 이제 형벌의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어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면은 아예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해나 사망으로 나가버리면 아예 그냥 아무리 적게 받아도 징역형이 집행유예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은 이제 그 정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 당하니까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운전 중 폭행인 경우에는 뭐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고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운전 중 폭행으로 해서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는 무조건 유기징역이군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거. 상당히 셉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조금 경미한 상처라도 병원에 가서 상처를 보여주고 고통 호소하면 2주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버리면 상해를 인정한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주 상해라는 게 막 억수로 안 아파도 조금 흔들거나 밀어도 발생 가능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칫 이제 뭐 요금 내지 경로 문제 등으로 운전자를 때리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밀거나 흔들어도 이런 경미한 상처가 생겨도 상해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되면은 결국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뭐 살짝 밀거나 흔들었는데 뭐 허리 삐끗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해로 인정이 되는군요. 때로는 뭐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서 그 정신과적인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군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중형을 갈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일단 잘못 범했으면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그리고 진심 사과하고 적절히 합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덧붙여서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에 따르면은 지난해에만 4,200건이 넘는 운전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해예요? 한 해에 4,200.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10건이 넘는군요. 운전자 폭행이. 이는 이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47%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게 운전자 폭행이 쭉 줄어드는 추세다가 2019년부터 늘어나고 지난해는 급증했습니다. 이제 뭐 이를 두고 이제 처벌 상향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범죄입니다. 우발범죄에 대해서 갑자기 막 격분해서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막 처벌 세게 한다고 해서 조금 효과가 조금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차라리 범죄 예방 차원 그리고 운전자 보호 차원에서 그 미국처럼 안전 유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전 예방 조치 국가 예산을 투입할 걸 검토할 때였다라는 견해도 좀 귀를 기울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처벌보다는 사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우발적이라고 해도 이게 처벌 수위를 좀 높여서 또 이만큼 이제 처벌 수위 높였다 이런 걸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운전자 폭행 범죄 이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도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건 그 사람 한 명 폭행에 그치는 게 아니죠. 이건 더 큰 또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범죄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자 폭행이 가끔 있는 줄 알았더니 한 해 4,200건이 넘는다고요. 신고된 것만 그런 거죠. 신고된 것만 그러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사님들도 바쁘고 하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시고 한데 그것 때문에 또 이번엔 괜찮겠지 그러고 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좀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서로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회도 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 지도인 만국전도가 예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난을 당하고 송사도 겪고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천 박물관에 조영호 학예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영호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영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만국전도가 예천 박물관에 돌아와서 훨씬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있습니까? 방문객들이? 네. 지금 여러 기관에서 열람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도난된 문화재가 환수됐다고 많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유, 그렇겠네요. 단체로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전국에서. 예. 네. 자, 지난달에 예천군에서는 만국전도 환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30몇 년 만에 만국전도 귀향을 환영했는데요. 우선 이 만국전도가 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보물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만국전도는 경상북도 예천 용문면 상금곡리 출신으로 승문원 승지를 지낸 도누당 박정설 선생이 이탈리아 선교사인 줄리오 알레니가 만든 한문판 세계지리서인 직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를 1661년 채색 필사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네. 1989년 8월 1일 보물로 지정된 이 만국전도는 국내 현존하는 서양식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1989년에 보물로 지정된 만국전도, 박정설 선생이 1661년에 만든 세계 지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 맞습니다. 지도가 이제 잃어버렸다가 도난당했다가 송사도 겪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천 박물관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박정설이란 분이 필사하기 전에 만국전도 원본이 바로 직방외기란 지리서였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직방외기는 어떤 책입니까? 직방외기는 17세기 초 중국 명나라를 방문한 이탈리아 선교사가 저술한 책으로 한문으로 쓰여진 세계지리서입니다. 네.
마테오리치의 만국 도지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증보 및 해설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젖어 있던 동양인들에게 서양의 앞선 지리 지식을 소개하였고 네.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박정설 선생이 만국전도 만들 때 이 직방 외기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박정설 선생의 만국전도에는 이 원본에 없는 울릉도와 백두산도 표시가 다 돼 있다면서요? 네, 알렌이 만국전도에는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는데요. 네. 박정설의 만국전도에는 울릉도, 백두산, 그리고 조선 팔도의 명칭 등이 필사되어 있어 네. 당시 조선 지식인이 영토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레니 만국전도에는 그냥 우리나라 한반도를 그냥 조선 이렇게만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네, 뭐 맞습니다. 울릉도, 백두산 다 있고 조선 팔도 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놨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보물이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예천에 오지 못했을까 좀 궁금한데 그동안의 그 우여곡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1989년 8월 1일 보물로 지정된 만국전도는 1933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도난을 당한 후에 2018년 11월 골동풍 업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안동의 한 식당 벽지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경찰과 문화재청이 공조해서 회수해서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문화재 매매업자와의 소송이 끝난 후 7월 1일 예천박물관에 기탁되어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1989년에 보물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1993년이죠? 아까 33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1993년에 이제 도난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2018년에 여기서 다시 이제 찾게 되는. 그래서 지난 7월 1일에 예천박물관에 기탁이 됐다. 네, 이런 우여곡절 설명을 해주셨고. 서울에서 도난당한 만국전도가 25년 만인 지난 2018년 안동의 한 식당 벽지 안에서 발견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당시 어떻게 찾게 된 건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 소장자께서 예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서울로 직장을 옮겨 네. 휘경동에 거주하던 중에 이걸 갖고 가셨군요. 그러니까. 네, 다른 책들과 함께 만국전도를 도난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 문화재청과 경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색하던 중에 문화재 매매업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벽지에 숨겨져 있던 만국전도를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 소장자가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군요. 만국전도를. 예. 하나 예천박물관 같은 데다 탁 보관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에 다시 찾게 됐는데 정말 다행인데요. 당시에는 왜 예천으로 오지 못했을까? 2018년 바로 오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2018년 문화재를 회수하게 됩니다. 네. 근데 회수한 후에 문화재 매매업자와의 소송이 이어지는데요. 네. 2022년 올해 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원 소장자인 예천 함영박씨 미상고택 박재문 씨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고, 7월 1일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던 만국전도를 박재문 씨가 예천박물관으로 기탁하게 되면서 다시 예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원 소장자인 박재문 씨가 예천박물관으로 이렇게 기탁을 하게 된 거군요. 자, 이제 만국전도는 예천으로 돌아와서 예천박물관에 잘 이제 머무르게 된 건데 이 만국전도가 당장 일반에 공개된 건 아니라면서요? 네, 저희 박물관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이관된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정화시킨 후에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의미 있는 날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에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혹시 조영호 하기사님은 개인적으로 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만국전도? 아, 저는 7월 1일 그 유물을 그 회수해서 지금 박물관으로 이관할 때까지 계속 유물을 관리를 했었고요. 실물을 제가 직접 보고 촬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던가요? 이거 직접 보시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예. 처음에 제가 유물을 보고 사진으로만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진이 되게 상태도 좋지 못하고 훼손이 좀 일부 진행된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근데 그 문화재연구원에서 보존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실물을 본 뒤에는 유물이 수준 높게 잘 그려져 있고 생각보다 잘 보존 처리가 돼서 지금 대중에 공개해도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주 보관 상태가 아주 깔끔하군요. 꽤 괜찮군요. 네, 맞습니다. 이 크기가 한 어느 정도나 돼요? 대략적으로 만국전도? 만국전도가 가로로 한 1m 20 정도 되고요. 세로로 한 80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가로 1m 20cm, 세로 80cm 정도. 예, 그 정도의 이제 세 개 지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 글쎄요. 저는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8도 다 경계해가지고 표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 안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그 세계 지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을 상세하게 이렇게 현재 지도처럼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정설이란 분이 그 조선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던 알레니가 그린 지도보다는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조선 팔도에 대한 명칭들을 그 해당 지역에 맞게 다 그려놓으셨고요. 그리고 백두산도 알레니의 그림에는 없는데 본인이 산을 그리고 채색을 해서 우리나라의 명산인 백두산을 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이야 위성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지도, 세계 지도 그린다고 쳐도 그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 직접 다니면서 그린 거예요? 어떻게 난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옛날 지도 보면. 네. 차츰 시대가 지나면서 측량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식들이 많이 축적되고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새롭게 더 추가를 하면서 현재의 지도와 비슷한 그런 그림 지도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수백 년 전에 만든 지도가 지금 이렇게 봐도 얼핏 다 맞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도 보면. 네, 그게 맞습니다. 저는 보면서 항상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정확하게 그렸는지. 제가 조영호 하계사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계사님도? 네, 맞습니다. 저도 대동여 지도나 다른 그러니까요. 동료도를 보면 우리나라 한 200~300년 전에 그려진 지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크게 많이 차이가 없는 걸 보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 섬세하게 잘 그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불가사의 같아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사자에게 주인공한테 직접 그 정도 어떻게 그리셨는지 지도를. 자, 이 함양박씨 미산고택에서 예청 박물관으로 기탁한 자료가 지금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이 만국전도만이 아니라면서요.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예천 맛집 박씨가 일기를 비롯해서 이번에 그 도난문화재가 총 120점을 환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명제선생유고와 소산 이광정의 소산선생문집, 그리고 문학서적과 역사서, 그리고 의학, 법률서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이 또 기탁되어 있고 현재까지 총 300여 점의 문중 기탁 유물이 현재 저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탁하셨습니까? 이것도 몰랐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예천 박물관을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천 박물관에 이 밖에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더 많이 있죠? 네. 예천 박물관은 대동원부군옥, 예천, 박씨가 맛집 일기, 만국전도 등 보물 총 268점과 맹자원의 죽소부군 일기 등 33점의 도시적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는 종합박물관입니다. 네. 수준 높은 문화재를 전시에 활용하여 관람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8월 3일 의성김씨 남학종택 문중 특별전을 개최하여 예천 지역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10월 25일이라고 하셨나요? 독도의 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날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만국전도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천 박물관 품으로 돌아온 만국전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예천 박물관 조영호 학예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연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는 것이 많은데요. 그런데 교통 지옥이라 불릴 정도의 교통 혼잡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 갖고 오셨네요. 자, 세계의 교통 지옥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지금 세계 교통 지옥은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도심의 교통체증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똑같이 치러야 하는 공통의 문제죠. 네. 그래서 나라마다 홀짝수 운행이라든지 도심 진입 통제 등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지만 어느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당연하죠. 차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교통지옥 등 여러 가지 재미난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상식 차원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교통체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차가 많아서요 말고요. 다른 이유. 예. 마차가 교통의 주된 이용수단이었을 때도 교통체증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거는 지금처럼 사실 이제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도로교통이 발달한 20세기부터죠. 예. 네, 교통체증은 대도시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이 도시마다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통체증이 심한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 잘못된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체계 미흡이라든지 설계된 지 오래된 도시, 아무래도 길폭이 작겠죠. 네. 차량 억제 정책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데 각각 도시마다 이유가 다 다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까운 나라부터 먼저 중국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중국 저도 베이징, 상해 갔던 기억이 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서울보다 더 심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네. 당연히 중국 하면 베이징 수도니까 여기가 제일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2020년 자료를 보면요. 흔히들 이제 베이징 또는 상하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네.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예, 두 도시는 등록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1위, 2위에 올라 있긴 하지만
도시계획과 도로율은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고요. 또 이제 중국의 경제 수도, 정치 수도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지키기 위해 신호등 체계 우수하고 교통경찰도 매우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교통지역 1위, 2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교통지역 1위 도시는 바로 충칭입니다. 충칭이요? 2위가 하얼빈, 3위가 베이징시라고 하고 2위는 충칭이라고 하네요. 의외네요. 충칭이 1위다. 교통지역이.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대수로만 따지자면 뭐 베이징, 상하이 여기가 뭐 1, 2등이지만 여기는 뭐 도로도 워낙 잘 돼 있고 뭐 신호등 체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교통체증은 충칭보단 덜하군요. 충칭. 글쎄요. 충칭이 왜 이렇게 교통지역 1위일까요? 중국에서? 이 충칭시의 도심 지역구인 위종취라는 구가 있어요. 위종취? 위종취. 뭐 발음이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 인구 밀도가 압도적이랍니다. 그 서울의 거의 2배 가까운 제곱킬로미터당 27,395명이라고 하니까 세계적이죠. 이런 인구 밀도만으로도 교통지역 1위를 기록할 만한데 더욱이 이 위종취는 구 지역 전체가 전부 고도가 높은 산동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도로가 안 좋겠군요, 그러면. 도로 중 강변도로만 4차선 이상의 도로이고 구 중심 도시의 다 산동네, 산악도로가 2차선이랍니다. 그리고 또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도 높고 그래도 도로 형태 자체가 교통지역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칭시가 그렇군요. 이건 정말 몰랐는데 서울의 인구 밀도가 서울 2배 가깝다는 거 일단은. 자, 이제 중국의 교통지역 하면 충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뭐 인구 밀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인구 밀도 높은 걸로 유명한 건 저 홍콩, 싱가포르 이런 뭐 도시국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 두 나라가 특이한 것은 거의 교통지역을 겪지 않는데요. 그래요? 이유는 이 두 나라 공통적인 것이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엄청난 세금에다가 주차비를 비롯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해요. 또 두 나라 모두 대중교통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촘촘히 건설된 이 지하철 등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할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뭐 서울하고 비슷하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에 뭐 운전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지하철, 버스가 훨씬 빠르니까. 근데 여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훨씬 더하군요. 우리 서울보다도 훨씬 더 유지비도 많이 들게끔 그렇게. 아파트에 주차한다고 주차비 받는 생각해보세요. 정말요? 아파트 주차요금까지 받는. 차를 사지 말라는 거군요. 우리 도시도 좁으니까 교통난도 심하니까 다 뭐 그러려면 또 대중교통 체계가 워낙 또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볼까요? 미국 대도시도 뭐 상당히 교통지옥이라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인 인닉스라는 곳에서 작년 2021년 12월 7일에 공개한 2021 글로벌 교통 현황에 따르면 미국의 시카고 운전자들이 1인당 평균 104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한창이었던 2020년 18시간 늘었지만 2019년보다는 34시간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좀 시카고 운전자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좀 운전을 하는 것 같은데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1,622달러, 190만 원을 길에 갖다 버린 셈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운전자는 그다음 2위로 평균 102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하면은 이제 시카고, 뉴욕이 대표적이군요. 교통지옥인 경우가. 두 도시를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 도시는 어딜까요? 조사된 것으로는요. 영국 런던이랍니다. 런던이에요? 148시간.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런던이 원래 좀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긴 하지만 세계 최초로 교통체증이 일어났다라고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젠데요? 세계 최초가? 이게 언제냐면은 이유도 재밌는데 이유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세계 최초의 사실 교통체증인 것 같아요. 1749년 4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 없잖아요. 네, 자동차 없이 마차로 막혔다라는 거죠. 마차가 못 다녔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기록에 따르면 런던 브리지가 꽉 막혀서 3시간 동안 마차가 다니지 못했다. 모인 군중은 무려 12,000명이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마차가 다니지 못한 것을 교통체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죠. 네, 맞아요. 자동차가 없이 마차가 다니는 시절인 1794년에 교통체증이 생겼다. 이유는 뭐냐? 한 작곡가가 공공연도 아닌데 리허설을 하는데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서라고 합니다. 이 작곡가가 누구냐? 바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조지 프레데릭 핸델이었어요. 핸델. 예, 영국 국민 작곡가이자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의 음악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죠. 그 핸델의 리허설을 보기 위해서. 와르르 모였군요. 12,000명이 모여서 그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마차가 다니지 못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교통체증이었다. 1949년 얘기입니다. 재밌네요, 영국 사례. 맞습니다. 이게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의 국민 작곡을 등극한 엄청난 인물이죠. 오페라의 거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영국 왕실이 템즈 강변에서 모든 런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불꽃놀이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 음악을 핸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런던 시민들이 핸델이래 하면서 엄청나게 템즈 강변으로 런던 브리지에 몰리면서 그 시절에 1749년에 무려 12,000명이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이 세계에서 최악의 교통지옥이라면, 자, 그 인근의 프랑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여기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가 2021년, 2020년 이게 부동의 1위고요. 가장 이제 교통체증이라고. 다만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악명 높은 파리의 교통체증 현상이 다소 감소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통체증은 3%, 아침 저녁 러시아워 자동차가 몰린 기준은 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서 교통난이 해소됐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렇겠네요. 정말 재택근무 많아졌고 관광객도 많이 줄어서. 자, 우리 동남아시아 좀 볼까요? 저는 동남아시아 하면은 오토바이가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거기 정말 장관이잖아요. 오토바이 행렬이라 맞습니다. 하면서. 동남아시아 어디를 좀 볼까요? 인도네시아 보죠.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2018년 8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개회식이었던 날이었어요. 이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주경기장까지 이동하는 영상을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길이 막히자 전용차에서 내린 조코이 대통령이 오토바이를 몰아 직접 경기장에 도착했다라고 해요. 진짜로요? 진짜로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대통령이? 네, 오토바이를 출발하는 것까지는 찍은 거죠. 물론 중간에 헬멧을 차기 위한 스턴트맨 대역을 썼지만 영상에 나중에 오토바이가 경기장에 도착하고 개막식 무대 오토바이 운전자 복장한 조코이 대통령이 딱 헬멧을 딱 벗는 거죠.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갔구나. 대중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또 일화가 있었고. 자, 한 1분 남아서요.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이 찾아보신 자료 중에 가장 지독하다 싶은 교통지옥은 어디입니까? 제가 정말 놀랐는데요. 이건 이제 기록에 잡혀있지 않은 거지만 요번에 자료를 찾아냈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의 교통체증은 정말 세계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 왜 50km가 채 안 되는 통근 거리를 차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8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4시간, 퇴근할 때 4시간이래요. 세상에. 여기가 인구가 라고스가 2,200만 명의 인구가 산다고 하거든요. 한 도시예요? 워낙 많네요. 그래서 인구가. 새벽에 출발해서 4시간 걸려 출근하고 퇴근해서 4시간 걸려 퇴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나이지리아, 이게 CNN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그래요. 하루 평균 800만 명의 이동 인구가 500만 대의 차를 타고 거리로 나오는데 도로가 9,100개 뿐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로만 따지면 최악 중에 최악이다. 도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찾아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 듣죠.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